설국열차는 무려 17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어요. 이것은 설국열차의 무한동력 엔진, 영원한 엔진 덕분이죠. 그런데 무한동력이라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걸까?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자동차의 작동 방식을 보자고요. 자동차에다가 경유, 휘발유, LPG 같은 연료를 넣고 이 연료를 태우면 순간적으로 열과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고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서 자동차가 움직이죠. 즉 자동차라는 건 연료를 태워서 얻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자동차의 연료를 다 써버리면 자동차는 당연히 멈추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연료를 추가 보충해줘야 돼요. 반면에 무한동력은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서 동력을 한 번만 전달받으면 더 이상의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영원히 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설국열차처럼 영원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에너지 혁명이겠죠? 이거 먼저 만드는 사람은 바로 떼부자 되는 거야. 오래전부터 여러 과학자들은 무한동력을 꿈꿔왔고 무한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8세기 인도의 수학자 랄라는 수레바퀴에 물과 구슬을 넣어서 연구기관을 설계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구기관 개발 기록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퀴를 일단 한번 돌리면 오른쪽에 구슬의 무게가 쏠리면서 바퀴가 영원히 회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구슬과 회전축 간의 거리까지 고려하면 결국의 무게는 균형을 이루게 되고 마찰력 때문에 결국엔 멈추게 돼요. 랄라의 무한동력 고안 이후 비슷하게 생긴 모델들은 계속해서 개선돼서 출현했어요. 1150년경 인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바스카라 역시도 무한동력을 고안했지만 이건 역시도 무한동력이 되지 못했어요. 18세기에 나온 모델 역시 마찬가지고요. 초기 증기기관 연구의 선구자 에드워드 소머셋, 장 베르누이 등도 도전에 실패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연구기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연구기관을 꿈꾸는 사람은 마치 연금술사를 꿈꾸는 것과 같소. 쓸데없는 고생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소. 자, 그렇다면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먼저 연구기관의 조건을 봐보자고요. 첫 번째, 바깥에서 따로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1회 순환이 끝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와야 한다. 세 번째, 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외부의 일정량의 일을 한다. 제1종 연구기관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외부에 대하여 영원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상의 기관이에요. 설국열차의 영원한 엔진이 연료를 넣지 않아도 무한한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데 이 엔진이 바로 제1종 연구기관인 거죠. 하지만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해요. 고립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다.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부엉신이 만든 수정구슬이 있어요. 그 어떤 물질도 구슬 속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구슬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물질도 구슬 밖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구슬이 바로 고립계예요. 고립계는 다른 세상하고 상호작용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 부엉신은 구슬 속에다가 폭탄을 넣을 거예요. 구슬 속에는 폭탄 말고는 그 어떤 물질도 들어있지 않고요. 이 폭탄의 에너지 총량은 100이에요. 자, 이제 폭탄을 터뜨려 봅시다. 폭탄이 터지고 나서 구슬 속에는 에너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폭탄이 터졌으니까 에너지는 이제 0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폭탄이 가지고 있던 100의 힘은 빛과 열, 연기, 소리 등으로 에너지가 전환된 거예요. 이 빛과 열, 연기, 소리 등등을 다 모아서 그 에너지를 합쳐보면 구슬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총량은 여전히 100입니다. 또 구슬 속의 에너지 총량 100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변할 수 없어요. 101이 될 수도 없고 99가 될 수도 없어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제 다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일종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예시 아르키메데스의 물레방아를 살펴봅시다. 이 물레방아 그림을 잘 보시면요, 맨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 물레방아는 맨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려진 물은 다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 물레방아가 또 물을 퍼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는 연구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아르키메데스의 물레 방안은 연력학 제1법칙을 대놓고 어기고 있어요. 물이 이제 꼭대기에 있다가 물레 방아를 돌리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갔던 물이 다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간다면 물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게 되겠죠. 즉 물레 방아를 돌리고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마찰과 저항이 생기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또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던 물을 다시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2종 연구기관을 알아봅시다. 제2종 연구기관은 자연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의 기관이에요. 하지만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해요. 자, 아까 전에 수정 구슬 속의 폭탄으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했었죠. 폭탄이 터지기 전에도 구슬 속 고립계 에너지의 총량은 100, 폭탄이 터진 후에도 100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폭탄이 터진 이후에 빛과 열, 연기, 소리 등등을 전부 다 모아서 다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폭탄이 터지는 모습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만든 폭탄을 다시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의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고 해요. 에너지의 방향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죠. 자, 여기 큰 컵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뒀어요. 그 다음 작은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이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두 컵에 담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찬물과 더운 물 둘 다 온도계로 잴 거예요. 온도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두 컵의 온도가 서로 교환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는 열이 이동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즉,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뜨겁게 달궈놓은 쇠구슬이 있어요. 이 쇠구슬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온도가 식고 차가워져요. 반면에 여기 상온에 놔둔 쇠구슬이 있어요. 이 쇠구슬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절대로 지 혼자 알아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연력학 제2법칙에는 한 가지 핵심이 더 있어요.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나거나 일정하며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뭘까요? 엔트로피는 어떤 계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카드를 바닥에다가 무작위로 막 뿌렸어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늘어난 거예요. 이 카드를 순서대로 한 대 모았어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줄어든 거예요. 또 동전을 갖다가 바닥에 막 흩뿌려 볼 거예요. 이때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겠죠. 즉 엔트로피가 늘어난 상태예요. 이 동전들을 전부 다 앞면만 나오게 해보자고요. 이때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상태예요. 퍼즐 조각을 마구잡이로 엎어볼까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늘어난 거고요. 이 퍼즐을 제대로 맞춰보면 엔트로피는 감소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돈된 상태 그리고 어질러진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뉘어요. 이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의 흐름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서 엔트로피라는 무질서함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해요. 우주는 정돈된 상태에서 어질러진 상태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죠. 즉 엔트로피는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물에다가 에스프레소 원액을 타볼게요. 에스프레소 원액은 골고루 물에 녹아서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생수에다가 잉크를 타보죠.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따로 힘을 가지 않고 그대로 냅둬도 잉크는 천천히 녹은 다음에 물 전체에 고르게 퍼져요. 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부엉이가 방에서 방구를 꼈다고 쳐요. 이 방구 냄새 분자들은 방 전체로 고르게 퍼지게 돼요.
절대로 이 방구 분자는 한쪽에 모여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은 물과 잉크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방귀 냄새가 한 곳에 몰아져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외력이 없어도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섞이고 무질서함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반드시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펠월드 하면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비용이가 들어오더니 아유, 도대체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냄새는 또 뭐고? 빨리 청소 안 해? 라면서 갑자기 막 인이시 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부엉이들은 엄마 비용이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머니, 연력학제의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만 방이 정돈된 상태에서 어질러진 상태로 변한다는 건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만. 딱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 먹힐 거예요. 후기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통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로 설명해요. 통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는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 반대로 엔트로피가 큰 상태는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로 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주사위 100개를 던져서 100개의 주사위가 전부 다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은 몇이나 될까요? 6분의 1에 100제곱밖에 안 돼요.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죠. 자, 이것처럼 엔트로피가 작다는 건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크다는 건 확률이 크단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게 사실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요약해보죠.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그 반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립계 엔트로피의 양은 자연적으로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도의 외력이 없다면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확률이 높은 방향, 균일화되는 방향으로만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정도로 해석되기도 해요.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항상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여기 수정구슬 속에 폭탄이 있어요. 이 폭탄은 에너지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폭탄을 터뜨린다면 빛과 열, 연기 등등으로 바뀐 다음에 수정구슬 속 전체로 고르게 퍼질 거예요.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터뜨렸던 폭탄이 다른 물질들로 변한 상황에서 이 빛과 열, 연기 등등을 다 모은다고 한다면 다시 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 한 번 소비된 에너지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이미 터져버린 폭탄을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려면 폭탄의 에너지 100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이미 터져버린 폭탄을 원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동이 필요하고 기계도 돌려야 되니까요. 자, 따라서 고립계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게 돼요. 또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 아무리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낭비되는 열량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엔진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이것은 휘발유로 엔진을 구동할 때 그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손실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컴퓨터를 해도 컴퓨터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손실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고 엔트로피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열로 손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된 열만큼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겠죠. 즉 에너지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종 연구기관을 살펴보죠. 이종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한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의 아이디어는 이래요. 우선 평범한 바닷물을 퍼올려요. 이 바닷물은 섭씨 10도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에서 이 열 에너지를 추출해서 기관을 돌리고 일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다 뽑아내서 차가워진 바닷물은 버리고 다시 새 바닷물을 퍼올려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바다에서 무한정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기관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이종 연구 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해요.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은 위배하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온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절대 못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연구 기관은 불가능한 거죠. 자, 지금부터는 제3종 연구기관을 설명할 거예요. 제2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로는요, 고립계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영도에 도달한다면 엔트로피는 최저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연구기관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절대 영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기관, 제3종 연구기관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요, 엔트로피는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변화량은 0에 수렴하게 돼요.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열기관이라는 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열원의 온도를 절대 영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효율을 100%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연력학 제3법칙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현상에서 절대 영도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0켈빈, 즉 무한소로 수렴할 뿐이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는 양자역학하고 관련돼 있어요. 절대 영도에 이르게 된다면요, 모든 개는 최저 에너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때의 개의 에너지는 완전히 확정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완전히 확정돼 있는 개는 시간의 불확정성이 무한대가 돼요. 즉, 절대 영도에 도달하기 위해선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실험적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제3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3법칙에 어긋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장치로 된 연구기관, 빛과 열을 이용한 연구기관, 온갖 자연현상을 이용한 연구기관, 자석을 이용한 연구기관 등등 정말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고안돼 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작동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여전히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머저리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논리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며 항상 변해갑니다. 기존의 물리학 법칙에 어떤 허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요런 놈들 보면은 무조건 사기꾼 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걸으시면 돼요. 연구기관이라는 거는 연력학이라는 기존의 물리학 법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연력학이 무너진다는 건 물리학 그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설국열차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